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물권법이 들어왔습니다. 물권법은 딱 보시면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물권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물권법이 양이 많으니까 물권법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물권법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물권법이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을 잘하면은, 왜냐면은, 그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 임의규정적 성질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리가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변용시킬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딱 근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법 조문해서 그냥 판례도 법 조문을 크게 벗어날 수가 크게가 아니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권리 중에서 재산권이 들어가는 것이고, 2대 재산권이라면 물권과 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요 재산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 당연히 재산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채권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물권과 관련된 부분을 당연히 물권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하시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A가 소유자다 했을 때, 이 목적물에 대한 A가 소유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권은 채권에 비해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다는 거, 절대권이라는 거, 누구에 대해서라도 자기가 내가 소유자다, 물권자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채권과 물권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목적 물건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 목적 물건에 대해서 이 B는 매수인의 지위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다라고 하는 법적 지위는 A라 하는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C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훨씬 마음에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A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너 건물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 역시 이 매도인도 요렇게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요 사람한테 돈 내놔라 해야 되는 것이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야 돈 내놔라 이 소리는 못할 거라는 거. 매매 대금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채권 관계라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문제다라는 것,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두고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상대적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두고 상대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물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기초해서 일단은 등기 없이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 C는 B에 대해서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이 C가 매수인이라는 것은 매도인인 B에 대한 것이고,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는 이유가 매도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계약법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 가서 보기로 하고, 이 경우에 이 C는 B를 대위해서 A한테 B에게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채권자적 지위 가지고 당연히 무조건 A한테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인은 매도인인 B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라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물권법은 대체로 강행 규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에 비해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채권법은 자기 둘끼리의 문제니까 자기 둘끼리 합의로 정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거. 그래서 채권법 규정은 임의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법 총칙에서 봤지만 물권법이 모두가 강행 규정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권법 규정 중에서도 임의 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 다음 이미 계약법에서 간간히 이야기했지만은 물권법에는 우리 고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기는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 근데 채권법은 전부 다 로마법을 뺏겨왔습니다. 세계 보편적 성향을 지닌다. 우리나라 채권법이나 일본 채권법이나 뭐 독일 채권법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번역만 해놓은 거지. 물론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편제는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물권법에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교착 상태에 있다, 혼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권법 규정은 전부 다 로마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채권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물권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채권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채권법은 원인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물권법은 결과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권법은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이지만은 유치권과 관련되는 것은 저거들끼리의 문제이고 상린관계도 옆집 앞집 저거들끼리의 문제이고 첨부의 효과도 저것끼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이미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조금만 살짝 기억해놔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 원리를 터득하고 알고 있으면은 문제 본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들이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지엽적인 걸 외우고 푸는 게 아니고 기본 원리만 딱 정확하게. 이 수업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던데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지난해 기본 원리 지상권은 물권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모르니까 냅다 다 외우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가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 일단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지배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물권 중에는 물건 아닌 또 다른 재산권을 지배 대상으로 하는 물권도 있긴 합니다. 살짝 보시면은 권리질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준점유, 나중에 점유권 쪽에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물권인데 또 다른 권리 위에 설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지배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물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다는 거.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는 것. 뭐 물권 중에는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때 그 성향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 누구에 대해서라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의 행위, 효력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지배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걸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사람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그 재산권 넘겨달라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A는 B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채권이 행사가 되었을 때 A가 정상적으로 그에 따른다면 요 재산권을 넘겨주는 행위, A의 대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B가 돈 주는 행위, 채권에 응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때 요 넘겨주는 행위의 대상은 즉 행위의 목적물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즉 급부의 대상은 물건일 수 있지만 급부 자체가 바로 물건인 것은 아닙니다. 급부의 대상은 물건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A, B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일해달라고 했을 때 일해주는 행위, 요게 급부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급부의 대상이 반드시 물건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근데 급부가 물건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일단 급부 자체가 물건인 것은 아니라는 거.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작용한다. 저 앞에 민법 총칙에서는 재산권의 물건과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효력 범위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용에 따라서 지배권과 청구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민법 총칙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을 이제 물권에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성질의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물권은 배타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원칙적으로 동일 목적물 위에 2개 이상의 양립 불가능한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목적 물건 전부 다에 대해서 A가 완벽한 소유권을 가짐과 동시에 B가 동시에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는 이런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물론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전체에 대해서 A가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B가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이런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양립 불가능한 소유권이 동일 목적물 위에 완전하게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봤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등기하기 전에는 매수인인 채권자 위치에 불과하고 돈 다 받아 먹은 A가 또 다른 사람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또 돈 다 받아 처먹고 등기 안 해주고 있으면은 여전히 A가 소유자라는 거. 그러면은 B와 C, 야는 1월 1일 날 매매 계약 체결했고 야는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우열 관계가 없다라는 것. 채권은 평등 관계다라는 것. 그래서 물권은 배타적 성질을 일단 가지게 된다라는 것. 저 배타성과 관련돼서 물권법 원리 중에 하나인 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 요걸 확인하기 전에 물건이 뭔가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9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 조문 순서만 가지고 보면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개입이 안 되면은 물권이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과 관련되는 거, 당연히 부동산 동산과 관련되는 거, 토지와 건물과 관련되는 거 반드시 시험 나오지. 이거는 지상권과 물려서 나오든지 소유권과 물려서 나오든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법 조문에 민법 총칙에 규정해 둔 이유가 물건은 물권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하고도 관계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어떤 나라는 물건과 관련되는 것을 물권법에 규정한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물건이 뭔가에 대해서 98조에서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법 조문에는 요거밖에 안 써놨습니다. 법 조문에 이거밖에 안 써놨는데 이제 민법 전체를 다 열어보면은 일단은 전체를 다 열어보기 전에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뭔가?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전체적으로 유체물일 수도 있고 또는 무체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관리 가능성이 있고 자연력일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체 사람의 일부가 아닐 것. 이걸 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외계의 일부일 것, 또 외계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외의 일부일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요 요건에 해당하면은 물건이고 요 요건에 해당 안 하면은 물건 아니라는 거지 민법상. 그러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물건일까? 태양은 유체물일까 무체물일까? 유체물은 형체가 있다는 말이고 무체물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고 형체가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태양은 유체물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 불빛을 껐다 켰다 해야 안 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다는 이야기. 앞으로 참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어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스테이트 액션이라는 스탠딩인가? 스탠딩 법리야. 스탠딩 법리.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한 번씩 가다가 영화 보면 있는데 말 타고 줄 딱 서 있고 달리기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땅 딱 말뚝 꽂으면은 이거 자기 거라는 거지. 이건 내가 먼저 딱 잡았다는 거지. 그때 땅을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지. 그 법리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떡 쳐다보고 있다가 저 달 내 거다. 만약에 소유자가 있다면은 내한테 밝혀라.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내가 소유자다. 이걸 누가 공시를 했다는 거지. 근데 현행법상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 달이나 태양은 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건 지금 사이에서 그렇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이 달이. 그때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법안을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거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미국이 그때까지도 강대국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그래 볼 수 있는 거지 뭐. 원래 국제법이라는 건 깡패지 뭐. 저 멕시코 문화를 멸망시킨 그 이름은 아는데 말 안 하고 그 사람 해적이지 해적. 어느 나라 장군이 아니고 해적질 하다가 돈 많이 가지고 여왕한테 갖다 바치니까 장군직을 준 거지. 또 그 나라에서 내 암살하러 올라. 근데 역사적 사실인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국제법상 힘을 발휘하려면은 나라가 힘이 좀 있어야 돼, 힘이. 그래서 이거는 형체가 있어도 물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요 전기불은 전기는 이거는 유체물이야, 무체물이야? 전기가 눈에 보여요. 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기를 눈으로 본대. 미치겠어. 내가 전기불 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전기를 보냐 물었지. 형체가 없지. 무체물이고. 관리해 안 해? 관리하고 있죠. 껐다 켰다 관리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권리를 눈으로 봅니까? 약속을 해가지고 있다고 관념상 믿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못 믿는다고. 그럼 민법 공부 못하는 거지 뭐. 민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권리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건데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딱 준 건데 돈의 가치는 눈에 보여요? 돈의 가치가 눈에 보여?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그냥 5천짜리 딱 5천짜리 딱 찍어놔. 지금 5만 원짜리 딱 찍어놔면 그냥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 통용 이걸 줘가지고 그렇게 믿고 쓰는 것이지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5만 원짜리 지폐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그거는 5만 원 더 들 수도 있겠어. 그림을 잘 그리려면. 1억짜리 수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1억짜리 수표 만드는데. 수표 용지 한 10만 원 좀 들까? 만 원 좀 들까? 1,000원만 하면 되지 않을까? 1,000원짜리에 꽝 찍어가지고 10억짜리로 거래를 해.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못 믿겠다 싶으면은 한 만져보든지 또 이 말 했다고 만지지 말고 그렇게 전기가 확실히 존재하듯이 저 권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거라고. 안 믿겨지면 지나가는 사람 뺨을 한번 때려보든지. 그럼 막 받아칠란가? 고소할란가? 막 받아치는 정도 같으면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뭐 지나가는 차를 한번 깨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가보든지.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눈이 안 보이는 걸 얼마나 많이 믿고 사는데 사랑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 관념 정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일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요. 옛날에 사법시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A집에 전기불이 딱 들어오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갔어. 한 단계 더 들어갔어. 한 단계 더 들어갔어. 그 병원에 가면은 산소 탱크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강의실 안에 강의실 안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 없으면 죽었겠지 뭐. 산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체물이고. 관리해요.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숨 몇 번 쉬었어. 난 5번 씻는데. 어이, 내가 똑같이 썼네? 오이. 난 사실 조금 전에 6번 씻었어. 5번이라 이야기했지만. 내부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 관리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물건 아니라는 거지.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이 산소 내 소유다. 니 쓰지 마. 이거 안 되는 거지.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병원 산소 탱크 안에 있는 거. 병원 산소 탱크 안에 있는 이거는 산소 탱크는 눈에 보이겠지. 산소는 안 보이겠지. 내가 무체물이고. 저거는 관리하고 있어. 신체 일부가 아니라 물건이라. 요거 이야기하려고. 옛날에 수업할 때 또 그분이 또 듣고 계실라. 설마 안 듣고 계시겠지. 합격해가지고 이제 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계시겠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내한테 묻지는 말라는 거지. 그냥 웬만하면은. 이래 수업을 했더만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내 카페에 인터넷 카페, 술집 카페 말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셨어. 아니 선생님, 산소 탱크 안에 있는 거는 그래 물건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스쿠버 다이버 하는 사람들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산소통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 물건입니까? 나한테 이래 물어. 와, 죽는 줄 알았어. 저걸 어떻게 일일이 대답 다 해줘.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있지요. 그것도 물건 맞습니다. 젓가락도 물건 맞습니다. 밥그릇도 물건 맞습니다. 주전자도 물건 맞지요. 이걸 어떻게 다 해, 이걸. 그걸 못하니까 지금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법에서 요건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은 그 효과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 안 하면은 그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 민법 공부를 전부 이래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뭐냐? 매매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이 맞으면 매매 효과가 발생을 하고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 요건이 맞으면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고 요건 구비하지 못하면 효과가 발생 안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체계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요거 한 몇 개 대입해봤으면은 그게 무체물이지. 그래, 그 아저씨가 관리하지. 신체 일부 아니지. 그러니까 물건 맞겠네.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내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이런 거 일일이 확인받아가지고 민법 공부 못 끝냅니다. 마인드를 정상적으로 잡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야 교과서에 있는 거 뭐 크게 안 벗어나겠지. 깨놓고. 내 교과서 벗어나는 건 없을 거고. 그런데 나중에 중개 사무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저놈이 주먹으로 내를 때리면 폭행이고 몽둥이로 때리면 폭행 아니고 그런가? 주먹으로 때리도 폭행, 몽둥이로 때리도 폭행, 칼 들고 해도 폭행. 물론 그 중에서 상해가 또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결과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내가 뭐 TV도 물건입니다. 세탁기도 물건입니다. 주전자도 물건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물건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딱 해당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하냐 안 하냐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고 민법 교과서에서도 예를 몇 개만 들어놓는 것이지 이걸 일일이 다 들 수도 없다는 거. 근데 물론 시험 내는 사람은 교과서에 없는 건 낼 수도 있어. 네가 원리를 터득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물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본다는 거예요. 크게 먼저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데 이것도 미친 줄 알아서 어떤 새끼가 또 수업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대. 나는 다른 새끼들 수업 안 봐. 근데 듣고 와가지고
내한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놈이 수업하면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미친 새끼야, 이거. 어디 한문풀이 하고 있어. 민법 책이 움직여? 자동차가 움직여? 자동차가 지지를 움직이나?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거라고 편하게 넘어가겠지.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시험하고 관계 없는 걸 왜 해? 한순간도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걸 하셔야지, 지금은. 그냥 웃고 지지고 하면서 막 1년 보내. 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웃으면서 뭘 했어요? 머리 평수가 조금이라도 남을 때 법 조문이나 법 원리를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또 눈치가 새끼 니는 잔소리하지 말고 수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지. 부동산 민법 조문에서 정해놨어. 민법 조문에서.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학리상, 학문상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민법 조문에 규정해 놓은 걸 가지고 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하고 그런 부동산 아닌 걸 동산이라 한다라고 개념 정리를 합니다. 참 그렇지. 남자가 뭔데 이래 물으면 여자 아닌 거 이러면 되지 뭐. 절대로 틀린 말 아니라고 이거. 또 뭐지 요즘은 약간 중성적인 사람들이 있어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성별은 딱 두 개뿐이야 지금. 그러면 남자이면 여자지 뭐. 남자가 뭔데 이러면 여자 아닌 사람 이러면 되지 뭐. 그럼 또 의문을 딱 가지고 그럼 여자가 뭔데 이래 물으면 남자 아닌 사람 이러면 되지 뭐. 옛날에 신문에 난 건데 내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그분도 그 신문에 난 그분도 지금 내 나이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어떤 꼬마가 신문 보급소에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신문 넣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그 집이 어딘데 이래 물은 거지. 우물가인데요. 이 아저씨가 그 우물이 어디 있는데 이래 물은 거지. 우리 집 옆에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거 어딘데 이거.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닌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분류했냐면은 게르만 사람들이 분류했어요. 오늘날 독일의 전시인 이것도 그 중세 초기 고대 후기 그 정도 지금부터 거의 뭐 한 2000년 전에 이거 분류했어요. 2000년 전에 분류된 걸 갖다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구별을 못해. 미쳐 이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는데 이 정착물에는 토지의 구성 부분도 있고 토지와 독립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한 개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숨 넘어갈 때까지 말할 자신이 있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 내 숨 넘어갈 때까지 말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말해 주십시오. 흙. 또 이러니까 흙이 어떻게 토지의 구성 부분이냐고? 토지지. 흙하고 토지하고 다릅니다. 흙하고 토지하고 어떻게 달라? 같아. 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흙 자체가 토지인 건 아니라고. 토지가 이루어지는 데는 흙만 있는 게 아니라고. 돌멩이도 있어. 자갈도 있어. 잡초도 있어. 잡목도 있어. 물도 있어. 써놓고 나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독립적이 아닌 게 먼저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것부터 먼저 쓰고 독립된 거.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 여기에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잡초도 있고 잡목도 있고 물도 있다는 거지. 물도 좀 따뜻하면 또 이것도 온천수를 하지. 물 색깔이 검으면은 기름 석유를 하지.
독립된 거의 대표적인 게 뭘까? 독립된 거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고. 건물이 되려 하면은 최소한 지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벽이 있어야 되는. 민법 판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주벽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 판례에서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라 했습니다.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다른 말이라는 거지. 건축물이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우리 법은 독립된 등기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독립된 등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 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는 거. 이 물에 대해서 독립된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토지 소유권 가지는 자가 이 소유권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항상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 1개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타인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가기 위해서 지금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권,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줄 모르면. 물은 흙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천수도 지하수지 뭐. 독립성 없어요. 그래서 특히 온천권이라는 관습상 물권 인정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그럼 석유는 석탄은 또 뭐 있지? 땅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금광, 은광, 금, 은은 이런 걸 미채굴의 광물이라 하는데, 미채굴의 광물이라 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내 땅에 딱 파니까 금광이 발견돼서 이거 어떡하지? 금광이 발견되면 국가가 채굴 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야. 몰래 했어야지. 몰래 괜히 공표했다가는 저거 국가가 깡그리 다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또 그래라 말 아닙니다. 또 니 수업 듣고 내가 건강 발견해가지고 니 말 믿고 내가 뭐 공개 안 하고 내가 캔에다가 들켰다, 그래 처벌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소리고. 일단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교모하게 돈 되는 것들은 국가가 다 가져가. 근데 잡목일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나무 이게 집단적으로 경작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나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되면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데 임목부분 등기가 주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지. 새끼줄 쳐가지고 이거 내 거, 명인 방법을 가지고 소유권 공시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룬다는 것. 소유권 공시가 가능하다는 말은 법리상 양도담보가 가능하다는 것. 명인 방법을 살짝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문패가 참 중요했어요. 문패 김꽝꽝 이러면 그냥 저거 김꽝꽝 소유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 제도가 없었어요.
등기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 조선팔도 전부 왕거라 왕거. 개인이 어떻게 등기를 해주고.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수탈당한 거라고. 일본 애들이 이걸 알고 이용한 거죠. 그런데 간혹 뭐 보면은 이쪽에 저 뭐 요새 뭐 육룡이 나르샤 뭐 하는데 그 보면은 그 고관들이 이쪽은 내 땅이라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조권 이야기합니다. 수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말하는 소유권 아니라는 거. 봉건시대 때의 소유권이라는 그 말은 현대사회, 근대사회에서의 소유권하고 다른 말입니다. 봉건시대 때의 소유권이라는 말은 오늘날 보면은 수조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내 땅 뺏겼다 이러는데 원래 뺏길 게 없어. 왜? 왕건데. 그럼 그때 뺏겼다는 내 땅 그거는 뭘 의미하냐? 경작권을 의미해. 그래서 시골 농민들이 말하는 조선시대 때의 내 땅 그거는 경작권 이야기해. 그래서 오늘날 소유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땅을 수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을 경작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이럴 때 그때 농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진주에서 내 땅 내놔라 내 농사질 땅 내놔라 했는데 그게 내 소유권 보장해라 말이 아니고 내 경작권 보장하라고 데모한 거라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저 앞에서 말하는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말하는 그 소유권하고 오늘날 근대 이후의 소유권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보면은 그 드라마 이해 못하고 보는 거지 뭐. 법을 모르고 보면은 저 토지 그 내용 모르고 보는 거지 뭐. 법을 모르는데 이 기본적인 체계를 모르는데 드라마를 어떻게 이해를 해? 드라마 하나 보는데도 드라마 하나 보고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그 실력이 필요해. 실력. 뭐 법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실력, 뭐 사회적인 실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그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보고 뭐 싸움이나 칼질이나 하니까 그것만 재밌는가? 그게 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르만 애들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게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 높은 걸 등기라는 제도를 가지고 공시해 보기 위해서 구별을 했는데 오늘날 동산 중에서 부동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동산 중에서 훨씬 부동산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5,000톤짜리 선박 가질랍니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땅 5,000평 가질랍니까? 또 이러니까 나는 선박 운전할 줄 모르고 선박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땅 가질 거라고요? 저거 주면 바로 팔아피면 되지 뭐. 훨씬 가치 높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물권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등기 중에서 선박 등기만 대항 요건인 등기고 나머지 등기는 다 성립 요건인 등기. 아직은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참 민법 교과서가 참 그래. 그럼 특수한 동산이라고 쓰면 뭔데? 특수한 동산이라고 쓰면 금전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동산 민법 책
뭐 분필도 마찬가지. A가 민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놈이 들고 도망을 가. 들고 도망가. 그럼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어.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어. 근데 이놈이 민법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쏙 들어가 버려. 따라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에 걸립니다. 개인이. 경찰은 저럴 때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민법책을 A가 열심히 줄치고 보고 있어. 이 민법책 소유자가 누구지?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A가 현금 100만 원 딱 들고 있는데 요걸 털치기 해가지고 B가 샥 들고 가. 쫓아갔어야 뭐 뺏어올 수 있지. 그런데 요거 집에 딱 들고 들어가. 그래서 100만 원 요 딱 갖다 놨어. 저 돈 누구 거지요? 이거는 소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고의 과실로 침해했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당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금전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뭐 화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 말한 이 금전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민법책처럼 물건입니다. 민법 교과서에서 두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의 경우에는 소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져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되고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물건의 경우에는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간접 점유라는 개념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물건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인데 좀 더 들어가면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이행 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관적 불능은 민법적으로 불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기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 좀 더 분류를 할 것인데 교과서를 간단하게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반드시 정독을 하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써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권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 현존한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여기와 관련된 법을 물권법이라 할 것이고 물권법의 성질, 채권법에 비해서 대체로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 말미에 보면은 상린관계, 유치권 성립, 첨부의 효과,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는 것. 물권법은 채권법에 비해서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긴 하다는 거.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물권법은 지배법이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서 결과법이다.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교착 상태에 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사법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시험에서 안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체계를 완성해 놓고 한번 분류를 해 드릴 것이고 다음에 442페이지 물권 주체는 소유권, 시효취득 주체 이야기할 때 거기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재산권이다, 지배권이다, 절대권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물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권 중에서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를 내용하기 때문에 다른 물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의 특질, 직접 지배한다, 배타적 지배한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강한 양도성이 보장된다라는 것. 그 이외에도 특성이 있지만 그때 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물권의 지배 대상은 대체로 물건이지만 반드시 물건에 한정되지는 않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 일단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어야 되고 그걸 세분화시킨 것이 있는데 물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일물일권주의와 연결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두 번째 줄,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내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 출제되기 전에 내 책에 있었어. 물권의 객체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다른 거하고 연결될 겁니다. 오른쪽에 토지는 지적공부의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서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분필되기 전에 분필 등기가 먼저 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건물, 토지와 별개가 다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타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석불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후에 또 소송 들어간 게 없으니까 판례가 변경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소송을 또 들어가면은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유 토지에 암석이 있어가지고 길 가던 비가 돌을 쪼아가지고 석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 비에 대해서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것. 자연환경 파괴로 뭐 처벌받고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때는 70년대, 60년대는 그런 법도 없었고 오늘날 그러면 그런 걸로 처벌받겠지만은 일단 이 상태만 봤을 때는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리상 가공의 법리는 동산에 대한 것인데 이걸 두고 부동산에 대해서 가공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라고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법문상 가공은 동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 내도 석불이나 한번 찍어볼까. 잘 찍으면은 뭐 저거 돈 된다 하던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옛날 과거 뭐 산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 구성 부분이 되면은 이거는 부합물로서 독립된 소유권이 될 수 없다. 임차권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는 이거는 부속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연결됩니다.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인데 잠깐 쉬었다가 확인하고 계속 분류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